네, 네팔 대홍수와 관련된 소식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으로도 현재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무섭네요. 지금 피해 상황 얼마나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집계는 공식 집계로서는 인명 피해 쪽 위주로 예. 97명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예. 일부 외신에서는 150명 이상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형 자연재난의 현상에서는 아무래도 사망자 집계는 발견되고 확인된 것들로부터 집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매우 더 많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말씀하신 거는 지금 네팔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언론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자가 100여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된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사망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지금 현재 밤사이에서도 예. 해당 재해의 폭이 전체 트리슐리강 전체로 약 100마일, 150km 이상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명 피해가 집중되었을 초기 상류 부분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실종자는 신고가 되는 대로 그리고 사망자는 실제 확인이 되는 대로 집계가 되는데. 워낙에 오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습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교수님께서 여기가 오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지에서 이런 홍수가 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외국인들 실종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런 오지에 외국인들이 왜 가 있는 겁니까?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중국의 티벳 자치구 지역과 이 네팔의 접경 지역인데 그 상류 지역이 매우 높은 고지대, 해발 4,000m, 5,000m가 넘는 고산들이 막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빙하도 있고 산 자체가 고지대고, 그럼 네팔 지역에서 하류의 트리슐리 강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 강은 네팔을 전체 국토를 세로로 가려지는 정도로 크고 긴 강입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기존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낙차가 클 거 아니에요. 고지대에서 하류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수력 발전이 많았고 지금도 사업이 있었고 국내 기업도 그래서 대거 참여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협곡을 따라서 저 지역을 따라서 도로와 강과 마을이 다 형성이 돼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또 저쪽에 집중이 돼 있고 하니까 현지 주민을 포함한 외국인 피해도 같이 이렇게 큰 것으로 봅니다. 이쪽에서는 순례 그리고 관광도 많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피해도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인명피해 쪽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도시 인프라 쪽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사실은 구조이고요. 구조나 수색에서는 인력과 장비가 현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당장 네팔에서도 헬기 구조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체가 큰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파른 협곡 사이에 도시와 도로와 강을 따라서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도로라고는 다른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정도의 길이지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저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0km 정도의 구간이 완전히 하나의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역으로 토속류 산사태 재해가 지금 생긴 거기 때문에 좀 구조 구급에도 많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도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연락 두절자가 9명, 별도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고립은 됐지만 안전은 확인이 됐어요. 일단은 이 9명 다 우리 발전 산업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직원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당 강류에 전체적으로 네팔 국가적으로 13개의 가동이 되거나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퍼 트리슐리, 그러니까 트리슐리강 상류라는 프로젝트 가장 큽니다. 가장 큰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시공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자체에도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 있던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인명 피해가 좀 아직 더 잘 수습되고 확인되고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업들도 신속 대응팀을 만들어서 파견을 한다고 하니까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피해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원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두고는 지진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는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초기에는 이제 피해 자체는 돌발 홍수와 토성류로 이뤄졌고요. 예. 그 원인이 이제 산사태다 지진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초기에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4.4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른 이후에 산사태 홍수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이후에 독일의 지구과학 연구센터에서는 그 인터벌을 좀 길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또 반면에 산사태가 크게 났기 때문에 지진의 진동파가 생겼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그 데이터를 보고요. 사실은 지진파를 기록하는 거는 실질적인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는데 예. 산사태와 붕괴 토성류는 측정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예. 그 이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불과 수분의 차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게 먼저 원인이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복합적으로 지진과 그에 따른 붕괴 그리고 융설 또 네. 토성류, 계곡으로 몰려든 피해 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융설이라는 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눈이 녹거나 붕괴되거나 그러면 뭐 붕괴돼서 예. 떨어진다. 녹는다, 융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사고 지역이 몬순 기간, 그러니까 우기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폭우가 원인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이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용어적인 혼선일 것 같은데요. 예. 이 플래시 플루드라고 하는 급격한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플루드 자체를 그냥 단순 번역을 하면 그 자체가 홍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오용이 지금 현재도 밤사이 보이는데요. 예. 이제 홍수라고 하니까 우기니까 비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인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플루드라는 홍수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돌발 홍수의 개념으로 용어 정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홍수다 아니면 비가 많이 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 돌발 홍수 그러니까 갑자기 넘친다. 예를 들어 물그릇에 돌을 던지면 물 안에 담겨있던 물이 바깥으로 튀잖아요. 그거는 물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충격 때문에 네네. 흘러나오는 예. 거니까 용어를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홍수하면 비가 많이 온 것부터 연상이 되니까 이런 사실 측면- 뭐 국내에서 재난의 정의에서도 그 홍수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홍수가 오는 일이 왕왕 있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이 거의 하나로 의견이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빙하 붕괴가 원인인 것 같다. 이거는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그 상류 지역에서도 지금 위성 사진으로 벌써 그 미국 지질학자가 이렇게 연구하신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꽁꽁 얼어서 그 산사태가 나더라도 그 일부 눈사태, 산사태가 나던 부분이 전체 산이 깎여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는 부분에서는 온난화가 되면서 예. 이런 빙하, 이런 구조물가 약해졌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융설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높고 약해지니까 내부 예. 균열이 생기고 그 붕괴돼서 떨어지는 북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규모가 이렇게 겪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부분은 지구 온난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부 세력들이 기후 위기를 부정을 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지만은 기후 위기가 이제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재난은 더 격해지고 더 잦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재난 같은 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얼마 전에 거제도 포구에서도 200년 빈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우리가 기상 관측을 한 지가 100년여 정도고 해당 지역은 50년 정도 됐습니다. 200년 빈도, 300년 빈도, 500년 빈도로 하면 여태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이 정도 됐을 때 이런 비가 올 것이다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네. 200년 빈도를 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유는 현재까지 우리가 재난 대비에 대한 자세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것을 기준으로 대비한다. 이것이 네네.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반대라고 해석을 하던 간에 지구 자체가 지표적으로 기후의 불균형이 커진 거는 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이런 기후에 따른 2차, 3차 재난들이 네. 다른 형태로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험으로만 경험치로만 대비하지 말고 예상치를 높여서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잦고 더 격하게 재난이 올 테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걸 보면요. 뭐 건물 같은데 물이 너무 삽시간으로 들이차니까 대응을 할 방법도 없어 보여요. 이런 것들은 대비가 가능한 겁니까? 이제 네팔 자체도 예. 국가적인 그 치수 사업 자체와 그리고 발전 자체를 재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지금 예. 밤 사이에
100마일 정도까지 이렇게 피해가 확산이 됐고요. 예. 그리고 수분의 수키로가 그냥 1초 만에 수백 미터 그냥 수송료가 흘러가잖아요. 현재 재난 같은 경우는 네네. 상류에서 붕괴와 수위 상승이나 이런 지짐을 만약에 계측을 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알 수도 있었다, 그거는. 네. 예. 근데 하지만 예. 우리가 자세를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재난을 관측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인력과 비용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네요. 네, 또. 지금 피해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은 비용이지만 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대비한다는 예. 마치 돈키호테 같은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적정한 비용과 적정한 행동이라면 아직 겪지 않았더라도 네.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히말라야의 어떤 그 빙하 같은 것들이 녹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2차 홍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 지역은 그런데 워낙에 그 막대한 자연의 규모이기 때문에 예. 아까 치수 사업을 이제 국가적인 시책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단순히 수력 발전 정도의 통제가 아니고 네. 대형 재난을 방지하는 어떤 댐이나 이런 시설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거주 지역 자체를 바꾸거나 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우리가 재난을 복구할 때는요. 진흥이란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복구를 할 때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러한 재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더 높은 수준의 대응력으로 복구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사고에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국가 지금 전력망의 약 25% 정도가 중단되는 정도의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네팔에서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비용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는 좀 거시적인 대책도 세울 것으로 봅니다. 자, 확실히 재난은 환경적인 문제가 맞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회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재난의 대상이 됐다. 네. 지금 막 물이 내려오는 게 보인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휩쓸리고 이런 모습들도 관측이 되거든요. 네. 대응 방법은 있습니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네, 일단은 상류 경계 뭐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사실은 이런 자연재난에서 개인이 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예. 눈으로 관측되는 정도의 속도를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도 보면은 뒤에서 네. 물이 차오르는데 사람들이 도망갔지만은 별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쪽이 이제 티벳과 이제 네팔의 접경 구역인데 해당 구역은 또 중국 측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국경을 넘어들어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난은 우리한테 매우 큰 교훈을 주는데요. 예. 산사태 그리고 돌발 홍수 또 지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가 간에 서로 좀 비난을 하는 양상까지 보입니다. 정치적인 양상까지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 재난은 이제 복합화돼 있고요. 워낙에 강도가 크니까 나눠질 수가 없는데요. 국내 재난 대응 구조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각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산사태와 또 호우와 이런 것들의 재난을 이런 규모의 재난은 국가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조차 부족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근데 강도가 큰 이런 고강도 재난이 빈도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 군데 한 가지로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대응 체계를 복합적으로 갖추고 그리고 국민분들 개개인분들도 이런 자연재난, 이런 대형 재난에서는 사실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만큼 대비를 하시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진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거는 30분 정도의 시간이라도 주지만 지진 같은 경우는 즉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3조 이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3조는 이제 자조, 공조, 상조 단계인데 첫 번째 자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국가나 구조기관에서 즉시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어는 공조인데 상조란 말을 쓰면 그 다음에 주변을 돕고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돕고 이렇게 3단계로 재난 단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립되거나 지금 당장 저 토성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저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하거나 그리고 주변의 구조가 필요한 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조할 수 있는 평상시에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정부의 어떤 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났던 저런 사태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대비도 약간 일본보다는 위험성이 덜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대비해야 될 재난은 어떤 유형입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 재난에서는 고립 상태에서의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주변 분들에 대한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지진이 많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거의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 올해 6월과 8월에 베네수엘라 지진을 보면요. 콜롬비아가 환태평양 불의고리 지진 때에 있기 때문에 네. 지진을 자주 맞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200년 만에 지진을 받았는데요. 지진고리 때는 지진판 때는 벗어난 지역이지만 네. 그 거리가 우리 서울과 도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백 년 빈도의 지진이 네. 우리나라는 지진이 기록된 이후에도 강진이 있어 왔고요. 네. 이 빈도를 만약에 200년으로 넓힌다면은 충분히 당장이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는 우리 일은 아니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네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기록에서도 강진이 있었고 예.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 개인 그리고 정부 모두가 다 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우리도 서둘러서 마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현실이니까요.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